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김재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논문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for Knowledge Intensive Tasks입니다. 해당 논문은 레그라고 많이 불리는 논문으로서 발표된 지는 2020년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그리 최신 논문은 아니긴 하지만 412회에 인용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특히 Knowledge Intensive Task라는 새로운 NLP 태스크들에서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제안한 논문이라서 꼭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발표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논문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태스크에서 노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레그라는 모델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학습과 인퍼런스 과정에서의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린 다음에 해당 결과물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과 노리지 인텐시브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풋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문서에서 관련된 문서를 서칭을 하게 되고 서칭된 렐레번스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서 파라메트릭 모델 혹은 리더라고 불리는 모델의 인풋 퀘스천과 함께 사용되어서 앤서를 추론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일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knowledge 베이스 안에서 리트리버가 불려온 관련된 패세지에서 리더가 앤서를 추론하는 태스크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자체가 아무리 간단하게 요약을 해도 이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태스크 자체에서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수를 만드는 양조의 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 질문과 관련된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이렇게 관련된 문구 혹은 몇 가지 토큰 스팬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패시지들 중에서 퀘스천과 함께 고려를 해봤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정답으로 선택이 되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knowledge intensive task,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팩트 체킹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과 관련된 위키피디아 문서가 다시 패세지로 불러오는 과정까지는 똑같지만 ODQA 태스크와 다르게 패세지에서부터 정답에 해당하는 토큰들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퀘스천과 패세지를 함께 고려해서 퀘스천에 주어졌던 이 쿼리에 주어졌던 이 문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판단하는 태스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두 태스크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 내에 있던 패세지에서부터 직접적인 정답에 해당하는 연속된 토큰 혹은 컨티뉴스 스팬을 앤서로서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는 이 퀘스천과 패세지 그 어디에도 거짓이라는 토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으로 거짓이라는 토큰을 내야 되기 때문에 패세지 내에서 앤서 토큰이 직접 존재하는 태스크가 아니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측면에서 보자면 퀘스천, 앤서, 놀리지 베이스, 패세지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외부 지식 없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앤서 같은 경우에는 답변인데요. 이 패세지 내에서 연속된 스팬으로 존재한다고 보장이 되진 않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패세지 내에서 연속된 스팬으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널리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수백만에서 수억 건의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흔히 많이 사용하는 문서로는 위키피디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세지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로서 knowledge base에서부터 퀘스천을 기준으로 선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측면에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퀘스천과 관련된 패세지를 knowledge base에서 직접 찾는 모델로서 전통적으로는 BM25와 같은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모델들이 쓰였고 최근에는 인코더 구조의 버트 기반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 같은 경우에도 패세지에서 앤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스팬을 직접 찾는 모델로서 이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도 버트 기반의 엔코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현재 소개드리려고 하는 레그 논문에서 처음 제안된 모델 구조로서 패세지와 퀘스천을 입력으로 하여서 앤서를 생성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성을 해야 하면서도 패세지와 퀘스천을 컨디션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트나 T5와 같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리더와 제너레이터는 병렬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 따라서 리더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릴 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표기할 때 편의를 위해서 퀘스천과 같이 풀 단어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Q와 같이 간략히 생략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과 관련된 패세지를 knowledge base에서 찾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전통적으로는 BM25와 같은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 모델들이 사용이 되었고 최근에는 버트 기반의 인코더 구조의 덴스 리프레젠테이션 모델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수를 산출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리트리버 스코어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는 고정된 퀘스천에 대해서 knowledge base 내 각각의 패세지들과의 점수를 내게 됩니다. 이는 두 가지 인코더, 그러니까 패세지를 인코딩하는 인코더와 퀘스천을 인코딩하는 인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인코더를 통해서 산출되는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의 내적을 통해서 스코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앤서 산출 시의 패세지의 웨이트로 작용을 하게 되고 스코어가 높다라는 점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패세지가 앤서 추론 시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봐도 누가 영국의 여왕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라는 그 위키피디아에 관련된 문서가 각각 인코딩된 다음에 내적이 추해져서 점수로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패세지에서 앤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스팬을 찾는 모델입니다. 이 역시 버트 기반의 엔코더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리더도 역시 스코어를 산출하게 되는데 리더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answer, given passage와 question이 되게 됩니다. 이를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버트 모델에 passage와 question을 태워서 answer span의 로직 값들을 계산하는 게 되고요. 이는 결국에 리더에 의해서 산출되는 각 스팬별 answer 점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팬의 시작과 끝 토큰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컨캣을 하여서 리더 헤드에 태움으로써 산출이 되게 됩니다. 각 패세지마다 이 리더 헤드를 통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각 패세지마다 각 스팬별로 앤서 후보에 대한 캔디데이트들에 대한 그 로직 값들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를 마지널라이즈해서 최종 앤서를 선택을 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조금 포뮬레이션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퀘스천과 앤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산출하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답변에 대한 분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때 퀘스천 같은 경우 외부 지식 없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없이는 태스크를 수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태스크에 대한 테스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퀘스천에 대해서만 주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슈퍼바이즈 세팅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앤서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한다는 과정이 추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ODQA 태스크에서 퀘스천 앤서의 페어만으로는 태스크 수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패세지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추가를 하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패세지에 대해서 질문과 관련된 문서라는 직접적인 어노테이션이 주어지게 되고 이 패세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량의 노울리지 베이스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원래 세팅에서는 그 어떤 패세지가 골든 패세지인지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주어지지 않아야 정상이긴 하지만 일부 ODQ QA 데이터셋들에서는 그러니까 유명한 데이터셋들에서는 question, answer, 패세지에 대한 트리플렛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면 원래 주어져 있던 A 기분 Q의 맥시마이즈 과정이 그 패세지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도입을 함으로써 아래 식과 같이 변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원래는 A 기분 Q라는 과정을 두 가지 식으로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처리를 하게 되는 항으로서 퀘스천과 패세지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answer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시키게 되고요. 리트리버가 처리하게 되는 뒤의 항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이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사용할 패세지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즉, 이를 통해서 ODQA의 answer에 대한 likelihood 값은 패세지의 확률 분포와 answer에 대한 패세지의 likelihood로 분해가 가능해진다 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DQA 태스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레그라는 논문이 왜 ODQA와 Knowledge Intensive 태스크를 연결을 해주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의 시작부터 최근 Knowledge Intensive 태스크의 각 연구들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ODQA 태스크를 제안을 했던 닥터 QA 논문부터 최근 그 Knowledge Intensive 태스크에 대한 프리트레인 과정을 제안을 하고 있는 아틀라스 논문에 이르기까지 사실 1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면 레그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그는 이전 ODQA 연구를 연결을 해서 Knowledge Intensive 태스크로 확장을 하는 역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레그 이외의 연구들인 FAD부터 아틀라스까지 모두 레그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닥터 QA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의 오픈 도메인 QA 스터디에서 고유경 석사 과정이 발표를 한 바가 있고 렐렘과 아틀라스 모두 이유경 박사 과정이 각각 PYSR 발표와 세미나 합사 진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을 제안한 논문인 닥터 QA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QA 이전의 논문들은 퀘스천 그리고 퀘스천의 정답을 포함하고 있는 패세지 그리고 정답에 해당하는 앤서 트리플렛의 구성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정답이 무조건 들어있는 패세지가 주어있는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됐었는데요. 닥터 QA부터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패세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캔디데이트를 복수개, K개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렇게 가져온 패세지와 퀘스천이 동시에 리더로 입력이 되어서 앤서를 산출하게 되는 태스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트리버에 대한 이렇게 하게 된 경우에는 패세지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리트리버는 학습할 수 없는 BM25, TF-IDF, 위키피디아 서치 엔진 등이었기 때문에 리트리버에 대한 훈련이 불가능하여서 패세지를 뽑아오는 과정에서의 성능 개선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계산한 것이 올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카는 리트리버 학습에 필요한 신호 자체를 처음으로 정의한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트리버는 두 가지 인코더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 인코더는 패세지 인코더와 퀘스천 인코더가 됩니다. 그리고 패세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라고 하는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퀘스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 모두를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즉 패세지 인코더는 프리트레인 시에 학습이 되고 파인 튜닝 시에는 프리즈 되어서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파인 튜닝 시에 학습되게 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리트리버가 어떻게 훈련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논문상에서 P-early라고 표현되어 있는 방법론으로 패세지 리트리버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answer span을 포함을 하고 있는 패세지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작업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퀘스천이 입력이 되었을 때 knowledge base로부터 리트리버가 상위 K개의 문서를 수출하게 되고 이때 리트리버 스코어를 가지고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위 K의 리트리버 스코어들 중에서 실제로 앤서 스팬을 가지고 있는 패세지들에 대해서만 점수를 올려주게 되는 라이클리후드 최대화 작업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앤서 스팬의 프리딕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그레디언트가 흘러 들어와서 리트리버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는 앤서 스팬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작업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게 되는데요. 이를 설명드리자면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퀘스천 인코더를 통과하고 패세지들은 놀리지 베이스로부터 이미 패세지 인코더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트리버 스코어 기준으로 상위 K개를 추출하는 과정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이 상위 K개의 패세지에 대해서 퀘스천과 함께 리더에 입력이 되게 되면 리더는 리더 스코어를 산출하게 되고 이미 산출되어 있는 리트리버 스코어와 함께 소프트맥스 값의 통과가 됨으로써 최종적인 앤서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 두 가지 스코어를 단순 덧셈을 통해서 앤서 스팬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리더뿐만이 아니라 리트리버로도 그레디언트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렐름 논문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렐름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자체를 프리트레인 태스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카와 다르게 리트리버 자체에서 별도의 어노테이션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올카 같은 경우에는 패세지 캔디데이트를 각각에서 앤서 스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별도의 처리를 통해서 어노테이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되지만 렐름은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스킹은 아무런 토큰이나 마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앤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엔티티들인 인명이나 지명 등을 직접 마스킹을 해서 이 마스킹된 토큰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예시로 살펴보자면 여기 The Mask at the Top of the Pyramid라고 해서 피라미드 상부에 있는 마스크 토큰을 예측하게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퀘스천이 입력이 되게 되면 리트리버는 놀리지 베이스로부터 관련된 패세지들을 산출하게 되고 산출된 K개의 패세지와 퀘스천이 모두 컨캣이 돼서 리더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리더는 이렇게 컨캣된 퀘스천과 패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각각의 퀘스천에서부터 마스크 토큰에 들어갈 수 있는 토큰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피라미디움이라고 하는 정답 토큰을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퀘스천이 입력이 되게 되고 상위 리트리버 스코어를 기준으로 상위 K개의 패세지가 산출이 되게 되면 이 리트리버 스코어만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해서 리트리버에 대한 확률 분포를, 패세지의 확률 분포를 확실히 상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패세지에 대해서는 따로 리더로 입력이 되어서 리더 스코어도 따로 산출이 되게 되고 이렇게 리더 스코어로부터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앤서에 대한 패세지의 라이클리후드를 또 각각 개별적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은 도표로 보면 위에 그림과 같지만 식으로 살펴보자면 아래 식처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A 기분 Q의 포뮬레이션을 두 가지 항으로 분리를 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카에서는 리트리버 스코어와 리더 스코어를 단순 덧셈으로 연결해줬던 것에 비해서 렐름에 와서 패세지를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제대로 수식으로서 모델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MLM을 사용한 프리트레인 시에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진 않지만 파인 튜닝 시에는 패세지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골든 패세지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높이도록 리트리버를 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렐름은 프리트레인 시에 MLM을 사용을 해서 패세지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습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리더가 마스크레드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을 할 때 직접 리트리버에게 어떤 시그널을 전달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answer의 likelihood가 이 식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를 answer의 log likelihood의 retriever에 대한 편미분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여기 볼 수 있듯이 어떤 reward라는 값과 retriever에 대한 편미분위로 곱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reward식을 다시 분해를 해보면 이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빨간 박스 쳐져 있는 부분과 퀘스천이 입력됐을 때 패시지에 대한 분포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또 분해해서 살펴보자면 이 패시지와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answer에 대한 확률 값은 특정 패시지가 사용되었을 때 answer에 대한 likelihood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퀘스천만 주어졌을 때 answer에 대한 likelihood 값은 랜덤한 패시지를 latent variable로 사용을 했을 때 answer에 대한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정 패시지를 사용했을 때의 likelihood가 랜덤한 패시지를 사용했을 때의 likelihood보다 크다면 빨간 박스의 값이 0보다 커지게 되므로 리워드가 0보다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특정 패시지를 사용을 했을 때 랜덤한 패시지를 사용했을 때보다 likelihood 값이 작다면 빨간 박스 부분이 0보다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리워드 값이 0보다 작아져서 음수의 시그널이 전달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를 또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랜덤한 패시지 사용 대비 특정 패시지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likelihood의 개선 비용이 이 빨간 박스라고 할 수 있고 더 큰 파란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를 기대값으로 변환을 해서 쿼리에 대한 패시지에서 얻을 수 있는 likelihood 개선의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업데이트 시에 필요한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answer를 추론할 때 패시지가 도움이 되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 만약 리더와 리트리버가 함께 조인트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은데 리트리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나이브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렐름의 answer log likelihood의 리트리버에 대한 편미분 값으로부터 유도된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브하게 정의한 리트리버 업데이트 시 필요한 정보가 answer 추론 시에 패시지가 도움이 되는 정도다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리트리버에게 훈련에 필요한 시그널들을 구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카와 렐름을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올카의 식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 스코어와 리더 스코어를 덧셈을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시지를 레이턴트 베리애블로 도입을 했을 때의 식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렐름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 스코어를 따로 소프트맥스를 취하고 리더 스코어를 따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레이턴트 베리애블로 패시지를 도입했을 때의 두 항을 정확하게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렐름을 통해서 이제 직접 패시지를 레이턴트 베리애블로 도입한 모델링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레그 이후에 나왔던 FID 기반의 논문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 레그 이후에 나왔던 논문들은 리트리버 제너레이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프리트레인을 거치지 않고 학습된 리트리버인 DPR이나 아니면 컨트리버 같은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초기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BM25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트리버가 패시지를 산출하는 방식 자체는 렐름과 매우 정확하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되고 K개의 패시지에 대해서 리더가 아니라 제너레이터의 인코더가 생성한 각각의 패시지에 대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모두 컨캣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캣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디코더가 다시 크로스 어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앤서를 생성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레그 이전의 논문들이 ODQL을 수행을 하면서 스팸 프리딕션을 작업을 했던 것과 다르게 레그 이후의 논문들은 패시지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앤서를 생성하는 태스크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때 어떻게 리트리버 학습에 필요한 신호를 생성을 하는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통해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에 필요한 신호 자체는 수도 레이블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수도 레이블링의 대상은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텐션 스코어라 함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BOS 토큰에 대한 모든 디코더 레이어 내의 어텐션 헤드 내에서 인코더에서의 각각의 패세지들의 모든 토큰에 대한 어텐션 값의 평균을 스코어로 사용을 하고, 이 스코어를 각각의 패세지별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수도 레이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렐름에서 제시되었던 리트리버에 대한 로스 펑션에 대한 미분식을 나이브하게 말로 풀어봤을 때 앤서 추론 시에 패세지가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를 식으로 바꿔서 앤서 산출 시에 패세지에 집중하는 정도로 변환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ODQA부터 Knowledge Intensive Task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고, 레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 지식들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Parametric Implicit Knowledge라는 개념과 Explicit Non-Parametric Knowledge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T5에서 제시된 Closed Book QA 태스크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패시지를 주지 않은 채 모델이 질문만 보고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태스크였습니다. 질문 자체만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면서도 모델이 답변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코퍼스로부터 지식을 파라미터화하여 기억한다고 표현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게 가능한지 살펴보자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T5 학습 자체가 매우 큰 커먼 크롤이라는 코퍼스로부터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이 코퍼스에 담겨 있게 되고, T5는 학습 과정에서 이 패턴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 과정에서 When was Franklin D. Roosevelt born? 이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미 학습된 코퍼스 내에 어느 정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모델은 외부 지식이 없이도 이 1882년이라는 답변을 산출할 수 있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델 내부의 지식이 파라미터라이즈 되어서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대량의 코퍼스로부터 지식을 파라미터화해서 저장한다고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어떻게 파라미터를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 파라메트릭 임플리시트 노울리지와 우리가 노울리지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인 explicit non-parametric knowledge를 비교를 해보자면, 클로즈드 북 QA에서 보았듯이 이 파라메트릭 임플리시트 노울리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식에 접근할 필요가 없이 엔드투엔드로 추론을 하고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성 과정에서 지식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사용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때문에 또 실제 지식과 관련 없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 함은 When was Franklin D. Roosevelt born이라고 했을 때 1882년이라는 정확한 정답 토큰이 있지만 그 외에 1994년이라는 토큰을 산출한다 해도 사람이 태어난 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모델이 산출을 한다는, 정답이 아님에도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형상을 얘기합니다. 오픈 도메인 QA는 사실 그와 반대로 외부 지식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자체만 바꾸게 되면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지식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답변을 생성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컨티뉴어스 스팬 내에 존재한다는 제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그라운드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최근 노울리지 인텐시브 태스크에서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을 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2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경 박사가 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랭귀지 모델은 레그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전 연구 흐름을 통합을 해서 새로운 knowledge intensive 태스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non-parametric knowledge base를 사용을 하고 있는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서 연구되던 올카나 렐름 등의 연구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parametric knowledge bases라고 할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연구돼서 제안되었던 T5나 GPT-3와 같은 앞서 설명드렸던
클로즈드 북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나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증명되어 온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에 어느 정도 노리지 베이스가 학습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라는 논문이 이 두 가지 흐름을 통합을 하면서도 이후 논문들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그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그의 직접적인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의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퀘스천 혹은 쿼리라고 하는 인풋 텍스트가 입력이 되게 되면 쿼리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이 되게 되고 이를 MIPS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사전에 인코딩된 패시지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패시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게 된 패시지와 원래 퀘스천을 컨캣을 하게 돼서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제너레이터는 각각의 패시지와 쿼리 컨캣에 대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 생성된 결과물을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널라이징해서 최종 생성문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쿼리를 인코딩하는 쿼리 인코더는 DPR의 쿼리 인코더를 이용을 하고 패시지 인코더 역시 DPR의 패시지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트 라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총 프리트레인된 모델 두 가지를 잘 융합을 시켜놓은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물론 원래는 퀘스천이 아니라 쿼리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레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QA 태스크 외에도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퀘스천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렐름의 모델 구조에서 레그가 변형시킨 것을 살펴보자면 사실 리더를 제너레이터로 변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너레이터만 새롭게 삽입이 된 건데요. 이를 통해서 변형된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스팸 프리딕션의 태스크에서 앤서 제너레이션 태스크로 전환이 된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이를 통해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만 수행을 할 수 있던 모델이 이외의 다양한 생성 기반의 노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들 역시 수행이 가능해졌다 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성 태스크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앤서 캔디더들에 대한 로직 값들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로직 값들을 소프트맥스만 취하면 됐지만 이 디코딩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생성 태스크에서는 결국 디코딩 과정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 중에서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DPR을 사용하는 과정이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퀘스천과 가까운 탑5 패시지가 이미 리트리버를 통해서 산출된 상황에서 각각의 각 패시지와 쿼리를 컨캣을 해서 바트의 인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쿼리당 5개의 바트 인풋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그냥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 처리를 통해서 추론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패시지와 퀘스천에 대해서 보캡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되고 이를 어그리게이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보캡 디스트리뷰션이나 어그리게이션 과정 자체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해밍웨이에 대한 퀘스천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된 퀘스천이 이미 사전에 패시지가 인베딩된 것들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그 패시지를 산출을 하게 되고 이 패시지와 퀘스천이 다시 컨캣이 되게 되면 이 각각의 퀘스천과 패시지 컨캣 값이 제너레이터 모델에 입력이 돼서 보캡 디스트리뷰션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보캡 디스트리뷰션의 어그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생성문이 만들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트의 인풋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겠으니까 어떻게 디코딩 되냐라는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리게이션 과정에 따라서 두 가지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즉 어그리게이션 혹은 마지널라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그 시퀀스입니다. 레그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생성문을 시점 단위로 마지널라이즈 하고 있는 방법론이고 두 번째 방법론은 레그 토큰 같은 경우에는 다음 토큰 생성 시에 이미 이전에 마지널라이즈한 결과를 이용을 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레그 시퀀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시퀀스식 자체는
이 마지널라이징 과정 자체가 먼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세지가 주어져 있다고 고정된 상태에서 그 패세지를 기준으로 끝에 마지막 시점까지 제너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너레이션 된 그 각각의 복합 디스트리뷰션이 다시 패세지의 그 스코어에 의해서 가중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각각의 퀘스천과 패세지 페어가 바트에 입력이 되게 되고, 이 패세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입력된 패세지 퀘스천 쌍에 대해서 복합 디스트리뷰션이 맥스랭스까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합 크기 곱하기 맥스랭스 크기의 매트릭스가 총 패세지의 개수만큼 존재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해보자면 퀘스천이 주어지고 리트리버에 의해서 상위 K개의 패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리트리버 스코어를 통해서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리트리버에 대한 그 패세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의 패세지와 퀘스천이 컨캐지돼서 바트에 입력이 되게 되면 각각의 그 패세지 개수만큼 복합 사이즈 곱하기 맥스 랭스의 복합 그 디스트리뷰션이 생성이 되게 되어서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곱해지게 됨으로써 최종 앤서에 대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과정 자체가 사실 두 개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단순하게 곱셈하는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에는 제일 단순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테스트 과정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패세지를 3개만 썼을 때를 살펴보게 되면 퀘스천과 패세지 쌍에 따라서 각각 3개의 빔서치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세지 하나마다 마지막 맥스랭스까지 생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패세지 하나마다 3가지 문장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가지 문장에 대한 라이클리우드 값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 라이클리우드 값을 마지널라이즈 해주기 위해서는 그 복합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라이클리우드 값과 패세지에 대한 라이클리우드 값의 웨이티드 썸 형식으로 마지널라이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각각의 패세지에서 생성되지 않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세지 첫 번째 거를 사용을 했을 때를 살펴보게 되면은 패세지 첫 번째가 사용이 됐을 때 DSP is the love, DSP it was positive, it is DSP positive 라는 3가지 문장은 생성이 되었었지만 4번째 문장인 is DSP나 5번째 문장인 I think it is DSP 같은 경우에는 생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로짓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탐색되지 못한 패세지별 문장들을 다시 모델의 포워딩을 통해서 로짓을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빔서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추가적인 연산량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바트라제와 같은 작지 않은 모델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연산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빔 사이즈 크기가 커질 경우에 연산량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코딩 과정에서 탐색되지 못한 로짓들을 모두 0으로 간주해서 단순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레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안쪽 파란색 박스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의 패세지에 대해서 한 시점의 토큰 분포를 생성을 하고, 그러면 이 토큰 분포가 각 패세지마다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주황색 박스로 넘어와서 하나의 위치에 대해서 모든 패세지를 가중합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위치마다 마지널라이즈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매 토큰마다 반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각각의 패세지와 퀘스천이 컨캣되어 바트에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각각의 패세지와 퀘스천 페어별로 이렇게 이 해당 시점의 복합 디스트리뷰션과 패세지 디스트리뷰션의 곱셈으로 이 첫 번째 토큰에 대한 마지널라이징 과정까지 이루어져서 DSPA라는 토큰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DSBA라는 토큰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 토큰이 입력된 상태에서 컨디션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토큰이 각각의 패세지에 대해서 생성이 되고 이를 다시 패세지 디스트리뷰션과의 곱셈을 통해서 마지노라이징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Y2 토큰, 그러니까 두 번째 시점의 토큰인 더가 생성되게 됩니다. 세 번째 시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에 생성되었던 첫 번째 토큰과 두 번째 토큰을 추가적인 컨디션으로 받아서 각각의 패세지마다 복잡 디스트리뷰션과 패세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곱을 통해서 라이클리우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과정 자체는 복수의 복잡 디스트리뷰션을 한 번에 어그리게이션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레이션 모델, 생성 모델들의 생성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양한 디코딩 방법론들인 뉴클리어스 디코딩이나 빔서치 디코딩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레그 시퀀스와 달리 추가적인 연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실제 실험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기존의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는 기존 QA 모델과 다르게 제너레이션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더를 사용한 DPR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 클로즈드북 태스크를 수행한 T5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고 있는 T5의 11 빌리언 SSM 같은 경우에는 T5 모델에 대해서 세일런트 스팸 마스킹을 통해서 조금 더 클로즈북 QA에 맞게 추가적인 트레인을 진행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트의 파라메트릭 노울리지와 DPR의 논 파라메트릭 노울리지, 그러니까 바트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학습한 파라메트릭 노울리지들과 DPR이 리트리버를 통해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오게 되는 논 파라메트릭 노울리지가 함께 사용이 되면서 파라메트릭 노울리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클로즈드북이나 아니면 논 파라메트릭 노울리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오픈QA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해야 될 것 같은 점은 리트리브된 문서에 없는 정답 역시도 생성을 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리브된 문서에 정답이 없는 경우 중에서 이 논 파라메트릭 노울리지만 사용을 할 경우에는 0% 정답, 그러니까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정답 스팬이 없기 때문에 이 레그 같은 경우에는 11.8% 정도 정답을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울리지 인텐시브 태스크입니다. 노울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는 앱스트랙티브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수행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들과 퀘스천 자체를 생성을 하는 지오파드의 퀘스천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바트보다 할루시네이션은 훨씬 적고 훨씬 더 다양성이 높은 문장들을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위키피디아에 해당 질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잘 생성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왼쪽 장표에서 소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소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과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면서 리트리버하는 과정이 없이 골든 패스지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페어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레그의 리트리버가 원래는 DPR로 댄스 리트리버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TF-IDF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BM25로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기존의 DPR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고 피보에서만 특이하게도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피보 태스크 자체가 팩트 체킹이라고 하는 사실 확인 태스크로 실제 문서에서 중요한 토큰이 진짜로 등장을 했는지 여부가 리트리버 시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즉 의미적인 정보는 중요하지 않고 서피스 폼에 해당하는 정보만 중요하기 때문에 BM25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트리버를 프리즈하고 제너레이터만 학습을 한 경우에는 DPR 모델의 성능을 사용하긴 하지만 DPR이 조인트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조인트 트레이닝을 사용을 해서 DPR 역시 학습을 했던 모델이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리트리버 역시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울리지 베이스의 시점을 변화시킨 건 역시 성능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2018년의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2018년에 각국의 그 지도자를 맞추는 문제와 2016년의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2018년의 지도자를 맞추는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위키피디아 버전과 2018년과 2016년의 리더 버전을 바꾸면서 각각의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 놀랍게도 놀리지 베이스를 단순하게 교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점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잘 맞추거나 잘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레그라고 하는 논문은 결국에 놀리지 베이스만 변화를 시켜도 확실히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리트리브 해와서 정답을 생성한다. 논리 베이스를 원하는 대로 변경시켜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포스테리얼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었는데요. 포스테리얼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그 토큰이 각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다른 패세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레그 토큰 모델이 각 토큰을 생성할 때의 패세지별 포스테리얼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답인 질문을 생성하는 태스크로서 퀘스천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생성된 문장이 이 그림에서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The Sun Also Lies is a novel by the author of A Farewell to Arms 라는 질문을 생성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각각의 해밍웨이의 소설 두 가지인 The Sun Also Rises와 A Farewell to Arms라는 두 소설의 첫 번째 토큰들이나 두 번째 토큰을 생성을 할 때 각 소설의 제목이 등장을 하고 있는 다큐멘트들에다가 직접적인 어텐션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레그 토큰 모델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각각의 다큐멘테이션에서 적절한 시점에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재밌는 점은 각각의 토큰을 생성을 할 때 The Sun Also Rises에서 모든 토큰마다 두 번째 다큐멘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Sun 토큰만 생성을 할 때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Farewell to Arms 역시 A 토큰을 생성할 때만 다큐멘트 1에 많은 어텐션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주제별로 첫 번째 단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특정 문서에 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첫 번째 토큰 생성 각 주제의 첫 번째 토큰을 생성을 할 때만 논파라메트릭 노울리지가 많이 활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바트의 파라메트릭 노울리지를 이용한다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 시 효과적으로 다양한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리트리버를 하는 패세지들의 수를 조절을 하면서 실험을 한 장표인데요. 왼쪽과 가운데 장표 같은 경우에는 레그 시퀀스와 레그 토큰에 리트리브되는 패세지의 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개선되긴 하지만 리트리브되는 패세지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세츄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레그 논문 자체가 이 리트리브되는 그 패세지 수를 많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에 제한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후에 나왔던 FID나 FID 디스틸레이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레그에 비해서 더 많은 토큰, 즉 100개까지 토큰 패세지 수를 사용함에도 훨씬 좋은 성능 개선폭을 계속 보이면서 스케일링 개선은 나중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논문 같은 경우에는 Extractive Answer Generation 태스크의 경우에서는 많은 패세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10개 이하의 패세지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레그 토큰과 레그 시퀀스가 조금 더 패세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FID 디스틸과 같은 방법론들이 필요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결론을 얘기해 드리자면 레그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를 결합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트리버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진행하여서 성능 개선을 구체적으로 꾀했고 제너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다이버시티와 더 적은 할루시네이션을 가지면서도 태스크의 어그노스틱한 모델 구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T5와 같은 텍스트-투-텍스트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해서 훨씬 더 다양한 태스크로 이런 리트리버 제너레이터 구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지식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모델의 노울리지 베이스를 수정할 수도 있고 언어 모델의 생성 결과에 대해서 어떤 다큐멘트에 집중을 했나를 살펴보면서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리지 베이스를 직접적으로 디코딩 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노리지 인텐시브 태스크 수행 시에 생성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디코딩 방법론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인컨텍스트 러닝이나 멀티태스크 러닝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들, 현재까지 다양하게 연구들이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확실히 제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DSB 연구실의 김재희였습니다.